네, 네, 보여요. 아, 네. 저 일단 먼저 좀 지금까지 해주신 분들처럼 되게 풍부하게 막 책에 없는 내용까지 담고 싶었는데, 네, 좀 출국 준비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정말 책 내용만 어, 거의 다 그렇게 담았어요. 그래서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은 인간의 의식이 다른 영장류나 그런 전반적인 포유류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챕터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한 게 저는 이 부분이 좀 재밌었는데, 도킨스랑 데넷이라는 분이 인간의 의식은 그냥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냥 진화한 거지 선택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이 책의 저자분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메어질 수 없는 그런 큰 간극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른 분들 약간 생각이 요 두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요거는 그냥 네, 그래 되게 흥미로웠고, 인간이랑 동물이 무엇이 다른가 요런 질문에 대해서 되게 예전부터 그냥 연장을 인간은 도구를 쓸 줄 안다 요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침팬지도 연장을 사용할 줄 알고, 아까 현우님이 말씀해 주신 막 문어나 요런 애들도 되게 연장을 잘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서 이게 인간만의 특징이 아니라고 최근에 밝혀지고 있고요. 코끼리도 되게 기억을 잘한다고 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도 인간만의 특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일부 학자들이 그러면 이거는 진짜 막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막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는다기보다는 양적 차이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데, 이 저자분은 우리는 침팬지와 98.7%가 동일하지만 그래도 간극이 매우 크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침팬지와 정말 간극이 엄청난 존재인지, 그건 되게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약간 정말 책을 요약한 거라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일단 인간이랑 침팬지가 뭐가 다른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처음으로 보는 게 뇌의 크기인데, 뇌의 크기 자체가 3배가 차이가 난대요. 근데 체중은 25% 차이밖에 안 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 체중량 대비 뇌 중량의 이 비율이 인간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체중 대비 뇌 비율이, 뇌가 굉장히 무거운 존재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셰노만 이분이 연구하시는 바로는 백질이 굉장히 다른 유인원에 비해서 풍부하고, 특히 전두엽 아래에 있는 백질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뇌 회로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거에 따라서 지능이 높아지는 거니까, 결국 뇌가 커지면 지능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요거는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딱 단정지어 얘기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침팬지랑 또 크게 차이 나는 게 손 모양인데, 침팬지는 요거 보시면 되게 엄지가 짧고 딱 되게 나무 같은 걸 잘 잡을 수 있게 막 네 손가락이 되게 길대요. 그 대신에 인간의 손은 엄지가 아예 각도가 벌어져 있어서 뭔가 섬세하게 연장을 사용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되게 중요한 게 언어 능력인데요. 특히 언어 능력이라고 하면 저는 뇌를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발성 기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두강이라고 하는 이 성대랑 혀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이 약간 울림통의 역할을 해서 그 인두강의 위치랑 크기가 어, 이 그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르게 생겨서 이런 구조 때문에 언어를 되게 섬세하게 다양한 모음을 발음을 할 수 있고 정교하게 발음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좀 언어 같은 거는 다 좀 뇌의 발달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발성 기관에 의한 차이도 크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물론 발성 기관도 있지만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 고급 언어를 할 때는 뇌의 구조가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뇌에는 피질이 이렇게 접혀 있는 그 막 주름 같은 이런 게 훨씬 많고 특히 뭐 호모 하빌리스에 대해서는 침팬지보다 훨씬 크고 현 인류와 비슷한 그런 브로카 못하놨는데 브로카 영역을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하게 언급한 게 뇌의 한 부위가 아니라 뇌의 다양한 뇌 영역들 간의 연결이 굉장히 인간에서는 잘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히 이 언어 영역들을 좀 담당하는 이 세 가지 영역들을 연결하는 궁상속이라는 요런 축색 다발이 되게 잘 발달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베르니케는 아시다시피 언어 이해, 브로카는 말을 하는 거, 그리고 헤슬 영역은 청각을 담당하는데 요거를 연결하는 이 궁상속이라는 게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어서 인간 언어 능력을 어, 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포인트도 저 좀 재밌었는데 인간 언어가 좀 뭐 좌뇌우뇌 역할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되게 편중된 게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뇌 기능적 구조적인 비대칭이 오히려 지능이 낮은 원숭이들의 경우에는 되게 비대칭이 작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재밌었는데 이렇게 비대칭 개인차가 큰 이유는 뭔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가소성이나 유연성이 뛰어나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 뒷부분이랑도 좀 연결되는데 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시냅스 관련 유전자가 인간은 5년 후에 최대를 찍는다고 해요. 이 말은 유아 때에도 계속해서 시냅스가 발달하고 뇌가 가소성이 있으니까 뇌가 재정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 능력 연결 다음으로 추론하고 판단 억제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이 전두엽이도 굉장히 네, 크기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일단 베네피질 자체는 이걸 차이라고 봐야 할지 싶을 정도로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그래도 이 데네피질 전체에서도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율이 인간이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전두엽이 아시다시피 막 추론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뭔가 인간다운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두엽이 큰 게 인간과 침팬지를 가장 구분시켜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전자 부분은 저는 좀 생각을 못 했었는데 또 재미있던 게 뭐 유전자 조절 인핸서가 인간과 침팬지가 달라서 인간의 유전자 조절 인핸서가 훨씬 그 분화 사이클을 빠르게 해주고 뇌 크기도 더 커지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인간의 인앤서를 도입한 생쥐랑 침팬지를 도입한 생쥐보다 훨씬 뇌 크기가 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통해,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뇌가 침팬지 뇌보다 크기가 큰 그런 유전적 이유를 좀 밝혀낸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폭스의
FOXP2 언어 유전자인데요. 요거 또 재밌긴 했는데 그 진화 과정에서 요 부분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인간이 굉장히 정교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715개의 아미노산 중에서 인간이랑 쥐는 3개만 다르고 인간이랑 침팬지는 2개만 다르대요. 근데 정말 이 아미노산 2개만 달라서 우리의 언어가 다 그렇게 정교해졌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밝혀지지 않은 언어 유전자가 되게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네, 이것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시냅스 관련 유전자가 5년 후에 최대를 찍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소성을 통해서 뇌가 새롭게 연결을 만들고 재정비를 하고 그래서 네, 보다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뇌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유류랑 유인원을 비교해 보자면 포유류, 그러니까 원시 유인원이랑 협비류 유인원이 조금 발달된 유인원 종류인데요. 이 둘을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가 생활하는 그 환경인데요. 그 중에서도 얘네는 밤이나 어두운 곳에서 생활을 하고 좀 발달된 애들은 낮에 나무에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밤이나 어두운 곳에서 생활을 하는 애들은 당연히 뭐 후각이나 밝기 막 그 정도 밝은 정도 요 정도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뭐 색깔은 사용을 하지 않았고 조금 발달된 유인원들은 이런 삼색계 색 지각이 발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요것도 좀 재밌었던 게 보통 막 쥐들 보면은 눈이 다 옆으로 가 있잖아요. 쥐나 좀 발달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을 보면. 근데 발달될수록 눈이 앞으로 가서 이게 양쪽 눈으로부터 정보가 같은 양의 정보가 오고 이걸 비교해서 깊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깊이를 파악을 하면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환경에 대해서 이런 시각 의식이 굉장히 발달을 했다고 해서 되게 이런 기관 구조, 신체 구조가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구나 싶어서 이것도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손발 운동이 또 되게 중요하니까 대뇌 운동 피질 이 부분도 크게 차이가 나고 또 태감각 시스템도 언어 발성이나 혀 움직임 등에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약간 뻔한 영역인데 전전두엽이 자기 제어 작업 기업 고급 의식을 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가장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해요. 포유류랑 유인원이. 그래서 그냥 유인원이 아닌 포유류도 전두엽이 있긴 하지만 이 제3 전전두엽 좀 더 막 제어하고 반응 억제하고 의사결정하는 이런 영역이 좀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후두정엽이라는 부위가 뭐 영재를 구분할 수 있는 부위 막 요렇게 얘기를 하던데 fMRI 실험을 했을 때 영재 집단이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요 후두 정엽이 활성화된다,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시각, 청각, 체감각 영역들에서 정보를 받아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게 손상되면은 이게 신체를 지각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손상되면 신체 일부를 아예 뭐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그런 증후군이 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인원과 인간을 비교했을 때 이것도 좀 내용이 많았는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였어요. 그 뇌 크기가 아까 제가 위에서 뇌 크기가 큰데 이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아닐 거라고 한 게 뇌 크기가 커지기만 계속 커지면
당연히 그 시냅스 연결도 많고 되게 복잡하게 연결 회로가 생기기 때문에 지능이 당연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만약 이렇게 뉴런이 계속 무한대로 늘어나고 그 모든 뉴런들이 서로 다 100%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 너무 에너지 소비가 커지고 이걸 담을 현실적인 용량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모든 뉴런들이 다 연결되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소세개 연결망 이렇게 하나하나의 노드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허브 노드가 있고 각각의 이렇게 군집화돼서 각각의 뉴런들이 연결돼 있고 그걸 통신? 그러니까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그 허브 노드들끼리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연결 효율을 굉장히 극대화 시켜준다고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저는 또 되게 재밌었어요. 네, 다 책 요약이라서 약간 죄송하지만, 네, 저는 가장 재밌었던 질문은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이 부분이라서 인간은 정말 다른 동물들과 다르고 그런 간극, 메워질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냥 진화한 결과일 뿐인지 뭔가 큰 차이는 없는 건지 그리고 만약 간극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그 가장 인간의 대표적인 어,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네. 오늘 좀 많이 부족했지만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